안녕하십니까? 옥션 마스터가 진행하는 패스파인더 경매 강좌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제가 저번에 그 3회차 강의에 걸쳐서 제가 이제 민법 366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주제는 그거에 이어서 또 다른 법정지상권인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저당권이 아닌 매매, 증여, 공매, 요 공매라는 거는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진행되는 어, 그런 강제 매각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제경매 등을 매개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달라질 경우에 토지 소유자에 의한 무분별한 건물 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조건 하에서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하에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요 설명을 들으시면은 앞서 설명드린 민법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과 상당히 유사하죠. 어쨌든 간에 토지 소유자에 의한 무분별한 건물 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조건 하에서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하에 도입된 제도란 그런 개념은 똑같습니다.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일방이 매매, 기타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여기서 기타 일정한 원인에서 단지 임의경매는 제외가 됩니다. 아, 밑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매, 기타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입니다. 투지 또는 건물 중에 어느 일방에 제한 물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민법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과는 구분이 됩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정지상권은 민법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이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든 공이 그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이해력이 빠릅니다. 자, 토지와 건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토지는 가령 10억짜리 토지라고 하겠습니다. 아, 건물도 A 소유이고요. 그다음에 토지도 A 소유입니다. 즉, 토지와 건물을 A라는 한 명의 동일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토지가 매매나 증여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나 또는 강제경매에 의해서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B라는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매수자가 이 토지를 갖다 결국은 취득하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건물은 A가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는 B가 소유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전제 조건이 없다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B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A에게 지상의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있습니다. 그게 사실 다른 전제 조건이 없다면 그게 대원칙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무분별하게 건물을 철거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낭비가 심하게 되다 보니까 도입하게 된 게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되겠습니다. 요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령 이 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나 강제경매 요거는 일단 제외하고요. 일단 매매를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입니다. 이 건이 매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가장 건수가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죠. 일단 매매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토지와 건물이 A라는 사람 소유에 있었는데 어느 날 토지의 소유권이 B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매매라는 건 결국은 돈을 주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매수자 B 입장에서는요. 이
가령 이 10억짜리 되는 땅을 갖다가 10억을 그대로 주고서 다 샀다고 하면은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수자 B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이 건물에 대한 어떤 처리를 갖다가 계약서에다 꼭 반영을 하겠죠. 가령 이 땅의 시가가 10억인데 내가 그대로 10억을 다 주고 샀으니까 매매를 내가 어, B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된 다음에 얼마 이내에 가령 건물을 철거한다는 그런 특약이 그런 조건이 매매 계약의 그런 조건이 당연히 붙는 게 상식이죠. 상식에 부합합니다.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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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거래라면은 매수자 B 입장에서는 그런 조건을 당연히 넣어야지 이게 말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매매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걸 갖다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법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가령 이 매매 자체가 정상적인 매매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결국은 이 10억짜리 땅을 B가 10억을 주고서 그대로 산 게 아니고 일종의 어,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명의만 B 앞으로 돌려놨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일종의 일종의 뭐랄까요? 명의만 단순하게 파킹시켜 놓는 그런 거래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거래라면, 돈을 제대로 주고 사는 거래라면은 B 입장에서는 당연히 건물에 대한 처리를 갖다가 계약서에 담는 게 그게 보편타당한 상식에 부합하죠. 근데 그게 없다면 결국은 B는 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지만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또 합리적이죠. B 입장에서는 거액을 주고서 이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았는데 그렇다면 지상에 대한 지상 건물에 대한 처리 내용을 당연히 계약서에 반영해야죠. 그게 상식에 부합하죠. 그게 없다면 10억을 주고 산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소유권만 잠시 B 앞으로 넘겨놓는 그런 어떤 그 요식행위에 불과한 아, 이 등기 이전 절차를 보는 게 보다 더 어, 아, 합리적인 그런 예측이라는 거죠. 추측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흘렀고요. 그러면은 몇 년이 흘렀는데 갑자기 이제 B가 처음에는 A와 B가 뭐 굉장히 뭐 친한 경우에 따라서는 친인척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요. 처음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냥 소유권만 넘겨놨는데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매수자가 B가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요. 토지가 내 소유로 넘어왔네? 그렇다면은 이 지상에 있는 건물을 없앨 수도 있겠네. 철거할 수도 있겠네 하는 그런 판단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제한이 없다면. 그렇다면은 매수자의 매수자가 철거 청구를 하게 되고 다른 제한이 없다면 이 건물은 철거될 철거될 운명에 놓이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서는 이로 인한 건물 철거가 상당히 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나 증여나 이런 것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다른 계약서에 이 지상 건물 철거에 대한 다른 내용이 없다면 토지 매수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보는 게 보다 더 어, 보편타당한 이 어떤 그 예측이 아닐까
예측이라고 보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얼핏 보면은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예, 여러분들이 이 B라는 사람이 된다고 가정을 해 본다면은 그거는 상당히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내가 토지를 샀는데, 지상에 건물이 있는 걸 갖다가 보고서 샀는데, 토지 매매 계약서에 이 지상 건물 철회에 대한 어떤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다면, 내가 A와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다른 남남이라면 이런 거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있을 수가 없겠죠. 결국은 그거는 A와 B가 뭔가 굉장히 특수한 관계이라는 전제야, 또는 A로부터 B로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간 게 정상적인 매매가 아닌 걸로 보는 게 보다 좀 더 합리적인 예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상의 건물을 갖다가 마음대로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B도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없고요. A는 이런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이 건물은 철거되지 않게 됩니다. 이게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의 기본 로직입니다. 이게 매매가 이렇고요. 가령 증여다. A로부터 B로 증여가 됐는데, 똑같이 어떤 지상 건물에 대한 처리 내용이, 처리 방식이 규정된 게 없다면, 계약된 게 없다면, 이것도 또 똑같은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는 조금 더 클리어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게 대개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상의 건물이 미등기 건물일 때 요런 요런 사태가, 요런 모양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건물은 미등기이고, 등기가 안 된 건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 A가 어떤 조세를 체납을 해 가지고서 어 A가 소유하고 있는 이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국세청이 공매를 진행을 해 가지고서 제3자가 낙찰을 받았을 때, 그때도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걸 그대로 보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매수자 입장에서도 이 건물을, 이 토지를 살 때 이 시가가 10억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10억을 안 줬을 거예요. 상당한 이 낙찰가는 상당한 디스카운트가 이루어질 겁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게 시가가 10억이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3, 4억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매수자가 가령 뭐 3억이라고 치겠습니다. 3억이라는 돈을 주고서 10억짜리 땅을 3억을 주고서 낙찰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 청구한다. 이건 좀 경제 정의에 상당히 좀 어, 경제 정의 관점에서 이 사태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불합리하겠죠. 매수자는 일단 지상에 건물이 있는 걸 보고서 샀고, 그다음 그것도 샀는데 상당히 저가의 땅을 샀는데, 그리고 나서 지상 건물을 철거 청구한다.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이 사람은 10억짜리 땅을 3억에 주고 사서 다시 10억의 가치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토지 매수자인 B는 A한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제경매입니다. 강제경매도 사실 똑같습니다. 대부분 이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는 지상 건물이 등기가 안 된 경우입니다. 등기가 안 돼 있는데 이 A의 어떤 채권자가 집행권을 취득한 다음에 등기가 돼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만 강제경매를 넣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매수자 B가 B가 매수를 한 거고요. B는 매수할 때 똑같이 건물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걸 보고서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시가 10억짜리 땅을 상당히 저가의 낙찰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매수자인 B가
A가 소유하고 있는 지상 건물을 철거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매수자 B 입장에서는 10억짜리 땅을 3억에 사가지고 손쉽게 또다시 10억의 가치로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좀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똑같이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불합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매수자 B 입장에서도 지상에 건물이 있는 걸 보고 샀기 때문에 어차피 이 건물이라는 부담을 인정하고 산 게 확실하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 B 입장에서도 건물이 그대로 존속하는 게 그렇게 불합리한 결과는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A는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저희가 강의해드렸던 민법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과 사실 유사합니다. 첫째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있었어야 됩니다. 요거 이제 동일인이죠. 그 다음에 토지나 건물 중 일방이 매매, 증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강제경매 등의 원인으로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돼야지만 요것도 하나의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철거에 특약이 없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령 매매에 의해서 토지가 A로부터 B로 넘어갔는데 그 매매 계약서에 건물 철거 특약이 들어가 있다면 어, A는 법정 이상권을 주장 못합니다. A는 그 계약에 따라서 건물을 철거를 해야죠. B가 요청한다면 요 세 가지 요건이 성립을 하면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된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상 당연히 성립되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효력은 건물 이용에 적당한 범위에 미치고 지료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지며 존속기간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이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효력은 건물 이용에 적당한 범위에 미친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그냥 땅이 10,000평짜리라고 하겠습니다. 땅 10,000평짜리에 구석탱이에 한 100평 정도의 이런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은 이 건물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더라도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범위는 이 100평에만 한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머지 9,900평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료는 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다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간단합니다. 음, 앞에서도 봤듯이요. 자, 토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토지가 매매, 증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또는 강제경매에 의해서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어, A가 소유한 건물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하고요. B가 매수한 토지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부담이 발생을 합니다. 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아까 앞에서 저희가 배웠었던 거 있죠. 건물 철거의 특약이 없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이 매매나 증여라면은 매매 계약서 또는 증여 계약서라면은 이 그 계약서에 건물 철거에 관한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 왜 요 두 개만 설명드리냐면은 요 공매나 경매에는 계약서라는 게 존재를 하질 않죠. 요거는 이제 법률에 의한 강제 매각 절차이니까요. 계약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건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또 건수를 보더라도 이 두 개는 사실 상대적으로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매매에서 이게 발생을 합니다. 또 하나 사례는 이번엔 깍그룹이다. 거꾸로 반대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토지 건물이 동일인한테 속해 있었고요. 그러다가 건물이 매매 증여, 공매 또는 강제기매에 의해서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B가 매수한 건물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하고요. A가 소유한 토지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부담이 발생을 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매매나 증여라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똑같이 계약서에 건물 철거에 대한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특약이 있다면은 그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법정지상권은 성립을 하지가 않습니다.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경매라는 공적 절차를 거쳐 성립되는 데 반해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중 매매와 증여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될 당시에 건물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 간 의사를 갖다가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거 특약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갖다 굉장히 중요하게 간주를 하죠. 소유권이 분리된 이후 제3취득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분리라는 외형적인 형태만을 가지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가령 매수자 이제 요 사례를 보겠습니다. 매수자 B가 있었는데요. 매수자 B가 매수자 B로부터 발생된 어떤 뭐 권리관계에 의해서 토지가 다시 매수자 B에서 다시 경매가 됐습니다. 경매가 돼 가지고서 가령 매수자 C가 나타났다면 C가 낙찰을 받았다면은 매수자 C 입장에서는 이 외형만 놓고 본다면은 매수자 B는 어 매수자 B는 그 법정지상권에 부담이 발생한 토지였었고요. 그다음에 매수자 B로부터 소유권을 다시 낙찰받은 매수자 C는 그렇다면 그 부담을 그대로 인계받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토지의 경우는 이렇고요. 가령 건물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외형상 보기에는 A가 소유한 건물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걸로 보는 걸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 A로부터 다시 경매가 진행이 돼 가지고서 C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고 했을 때 C라는 사람은 낙찰을 받으면서 이 건물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낙찰을 받아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서 있는 건물을 낙찰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뭐냐면 자, 매매나 증여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이 A가 소유한 건물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려면은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에 건물 철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공매나 경매는 계약서가 없으니까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외형만 보고 판단할 수가 있죠. 매매나 증여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A로부터 다시 경매를 통해서 건물을 낙찰받는 제3자인 C인 경우에는 매매나 증여 계약서 내용에 건물 철거 특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설사 계약은 없다고 하더라도 모두 합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C가 이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있구나 해가지고 낙찰을 받았을지라도 나중에 B와 A가 통모를 해가지고서 야, 뭔 소리냐? 건물 철거 특약을 했었다. 건물 철거 계약을 했는데 단지 그거 실행만 안 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A는 A로부터 A로부터 경매를 통해서 건물을 취득한 제3자인 C는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경매를 통해서 접근하는데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지상권 이슈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경매 초보자가 쉽게 접근하기에는 살펴와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강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걸 가지고서 법정지상권 물건을 갖다가 접근을 하시기에는 경매 초보자분들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서 내공을 좀 충분히 쌓으시고 그다음에 좀 정황을 갖다 좀 충분히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외형만 보고서 '아 이건 법정지상권이 있네.' 그러고서 접근을 하시다가는 큰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형태의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